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 여름에는 백신도 좀 맞고 마스크 쓰는 것에서도 해방이 좀 될까 기대했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많아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2주간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정부가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4% 정도 될 거라고 장담하면서 추경도 준비하고 금리도 올릴 조짐을 보였는데 이런 계획도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그래서 격상된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앞으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 어떤 걱정거리들이 생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라는 기업의 성장과 행보가 요즘 눈길을 끌지요. 유니콘 기업이 된 지 3년 만에 데카콘이라고 하는 기업 카테고리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9월에 출범할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또 중신용자들 주로 대출 대상으로 모을 계획이라서 시장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토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6% 직전 거래일 대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52% 상승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슈들 좀 전해 듣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가 특별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 50bp 인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거에 따른 호재로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으로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 3원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146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 계약 정도 순매수 중인데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매도했던 것을 환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업종별로는 중국 경기 민감도가 높은 철강을 비롯해서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대형가치주군이 가장 높은 상승을 부과하고 있고요. 동부제철, 포스코가 3% 전후 오르고 있고 KB금융 3% 상승해서 은행주들이 저가 매수 이익되면서 강세입니다. 반면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성장주들,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등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고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금리 내린 거하고도 비슷한 그런 발표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주식시장이 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네, 금리를 내렸다고 보다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좀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은행이 통상 이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가 전체 예금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준율을 좀 내리게 되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유동성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중에 돈을 좀 더 쉽게 풀리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중국 정부가.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코로나를 사전적으로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예. 경기 부양을 안 하는 내지는 덜 하는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중국이 이게 지준율을 내리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간 것은 이게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랬던 중국이 정책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드니까 뭔가 이제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밟는 그런 마음으로 낮춘 것이긴 한데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요즘 도움이 되나 봐요. 미국도 경제 지표가 좀 꺾일 것 같은 그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아. 금리 안 올릴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델타 변이 확산된 이후로 경기의 회복 속도가 좀 꺾일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음.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좀 변화시키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 쪽으로 이제 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하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기승을 부리던 작년에 주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악재가 호재고 뭐 호재가 악재고 그런 모양이에요 주식시장은. 오늘 네, 예,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눈에 띄는 특징주들 있으면 한두 개만 좀 꼽아 주시죠. 예, 특징주로는 지금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EU에서 사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 규제를 도입한다라고 해서 휴캔스가 한 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음. 코스맥스가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ODM 1위 기업인데요.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효성이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또 오늘 PNC 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자회사 팜메디가 미국 사이언셀 리서치 랩사와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력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 매출 부진으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칭화윤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여기가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른바 중국의 국가대표 반도체 회사로 각광받는 회사인데 결국 파산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칭화윤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 국립대학교인 칭화대, 이 칭화대가 1988년도 설립한 회사로 반도체 굴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회사였는데 예. 현재 칭화홀딩스가 51% 그리고 창업자 CEO인 회장이 나머지 49%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 아래 메모리, 통신칩, 팹리스 같은 다양한 반도체 자회사를 인수 육성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파산 신청이 다소 충격적이라는 소식들이 있고요. 예. 근데 물론 중요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개입해서 살리는 방향이 될 것이긴 하겠지만 이 칭화윤리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그간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표 부동산 그룹인 헝다가 작년에 이어서 다시금 디폴트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의 과잉 대출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홍콩에 상장된 헝다 주식은 올해에만 30% 넘게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우량 기업이라고 이야기되는 반커 같은 경우도 올해 고점 대비 30%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형 유통업체로 잘 알려진 수닝닷컴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자금난 악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강경 일변도였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다소나마 바뀌고 있는 것이라서 주식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긍정적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헝다 뭐 이런 회사들은 국영 기업이에요? 네, 국영 기업은 아닌데요. 예. 일단은 이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중국 정부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 이 과정에서 경기 전반의 리스크를 무리하게 자극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좋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에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일부, 더 반기겠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 경기 부양으로 일부 기조 전환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소폭 상승을 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위안화 강세가 재개될 건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상해요. 경기가 나빠지고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때가 오히려 주식시장은 저 때가 제일 좋다고 그러니 미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요즘은 조금 좀 공식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실상 또 한 번의 셧다운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판 더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됐는데 경제가 또 한 번 어려운 기로에 섰다는 말이죠. 이게 참 작년에 한번 겪었던 일을 또 한 번 겪는 거니까 좀 나았다고 생각돼야 되는 건지 굳이 비교하자면 아니면 그동안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치러야 할 전투여서 이게 더 충격이 클지 뭘 좀 더 고민해 봐야 될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뭘 우선순위로 걱정해야 되는지 등을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이 4차 대유행인데요. 지난해와는 좀 다른 점, 특징이 있다면 뭘로 좀 꼽아보고 계십니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동일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예.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올해,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의 셧다운을 재개하기 전까지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규모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이 돌아다니고 경제적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출이나 외식, 여행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자제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 활동을 하는가, 정상적으로 돌아다니고 소비하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 모빌리티 모빌리티 인덱스. 인덱스. 네. 뭐죠 이게?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계신 이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러한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구글의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지수화해서 구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이러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말이죠. 올해 3월 말에 미국의 코로나 일별 감염자 수는 한 7 내지 8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7월 초 여름 대유행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7월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기에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서 출근은 한 38% 정도 덜했었고 쇼핑이나 유흥을 위한 외출은 15% 정도 줄였었습니다. 예. 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감염자가 발생하던 올해 3월 말 정도에는 출근은 25% 덜하고 쇼핑이나 유흥은 9% 정도 덜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미국의 데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인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근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과 비슷하게 했었고 유흥이나 쇼핑을 위한 외출은 4% 정도 줄인 수준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던 국가가 사실은 우리나라인데요. 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 일별 감염자 수는 500명 정도 남짓됐었습니다. 예. 이러한 수준은 지난해 9월 초의 가을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9월 초를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비해서 출근은 15% 정도 덜했었고 쇼핑이나 유흥을 위한 외출은 30% 정도나 줄였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3월 말 정도, 1분기 말 정도 수준에서는 출근은 2% 정도 덜하고 쇼핑이나 유흥을 위한 외출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던 것으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인 6월 말에 이 지표 수준을 살펴보면은요. 쇼핑이나 유흥을 위한 외출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비해서 9%나 도리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이라던가 또는 경제적 활동의 회복 정도가 훨씬 빨랐던 셈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더 빨리 해이해졌다는 뜻이네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해이해졌다라기보다도 그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나라별로 다르기도 합니다만 같은 그 확진자 수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긴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래도 계속 이제 밖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었고요.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맞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낮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경제적 활동의 정상화 정도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방역이 강화되면서 또 한 번 셧다운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길어지지는 말아야 할 텐데 어쨌든 이게 그럼 그동안 많이 움직이고 많이 경제 활동을 했던 것을 급격하게 줄이게 될 경우에 타격이 여전히 또 강하게 있겠군요. 일단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못 다니게 하는 강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충격은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음. 대면 접촉 서비스업, 특히 최근에 살펴보면은 오프라인 도소매업이라던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특히 수리라던가 그런 것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업 이러한 쪽이 예. 우려스러운 업종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고용 통계를 살펴보면 많은 업종들에서 정부의 고용 정책 등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도리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종은 여전히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업종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취업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45만 명이나 취업자가 줄었고요. 예.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39만 명이나 이러한 취업자가 줄었었죠.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홈코노미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소비가 온라인화되는 이러한 트렌드가 겹쳐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러한 업종들 중에서 도소매업이라던가 음식 숙박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인 특성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기적 지금 특성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즌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도소매업, 음식 숙박 서비스업, 관광업, 항공 운수업처럼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매출의 많은 부분이 일어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지역적으로 보면 거리두기가 우선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고요. 도리어 수도권 인접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의 규제 수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갈 때 네. 경제적 충격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죠. 지난해 상황을 돌아보면 외출, 외식, 여행 등이 급감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자신이라던가 가족, 친구, 직장의 입을 피해 특히 감염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서 예. 이러한 경제적 활동을 스스로 자제했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백신에 대한 기대 때문이건 아니면 낮아진 사망률 때문이건 아니면 지쳐서건 우리가 익숙해진 때문이건 간에 다소 약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보다도 충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집에 계속 안 계실 가능성도 있다. 그런 뜻이네요. 야, 이게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경제 전문가한테 물을 질문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 언제쯤 다시 지난번처럼 좀 잠잠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앞서 몇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확보나 접종 정도에 비해서 경제적 활동 정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것이 백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건 경제적 제한 조치에 지쳐서건 간에 뭐 단순히 뭐 이러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상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데요? 특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 미접종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예. 그 안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겪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도 인도에서 대규모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던 와중에 나타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나 저개발국 등에 조속하게 백신을 보급해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는가가 변수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는 과거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도 처음 이 병이 발생했었던 북반구의 선진국에서 대규모로 유행하고 나서 예. 남반구 국가들에서 옮겨가서 유행하고 이것이 다시 북반구로 옮겨와서 여러 번의 사이클을 경험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특히 앞으로 발표될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과 관련된 연구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현실화되거나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감염자 수보다 지금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감염자 수보다 사망자 수를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되어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매년 경험하고 있는 독감의 경우에 감염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를 카운트하고 따지죠. 예. 이것과 비슷한 비슷한 현상이 앞으로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은 어디에 좀 집중돼야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럼 일단은 그런 재앙이 올 걸로 감안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충격받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써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 연구원은 주요 기관들 중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가장 먼저 끌어올렸고요. 예. 근데 그러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의 내용이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죠. 뭐냐면 수출이라던가 기업 투자 이러한 부분이 주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메꿔나가는 성장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체감 경기와 밀접한 내수라던가 건설 경기 등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양상이 더욱 길어지겠죠. 그러한 속에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면 접촉 서비스업 앞서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업종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평균 소득이 낮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저소득층이 이렇게 근로소득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죠. 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 또 주식 가격, 가상화폐 가격, 주택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는 가운데에서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자산소득 때문에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북저널리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토스라고 하는 회사, 이 네. 회사가 처음에는 그 돈 주고 받고 보내고 하는 거가 좀 더 편리하게 네, 간편 송금 서비스. 예, 그걸로 네, 시작해서 네. 은행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나눠주는 게 또 화제가 됐더군요. 네, 정말 그 간편 송금하다가 은행까지 되는데 10년도 안 걸렸어요. 정말 예. 빠르죠. 결국 스톡옵션 나눠줬는데 예비 데카콘답게 저 오프닝 들었습니다. 데카콘이 이게 뿔이 10개 달린 그 동물이잖아요. 예. 이게 10조 원 가치인데 이 토스는 8조 원쯤 되니까 예비 데카콘이죠. 기업 가치가 네, 그러니까 이 예비 데카콘답게 토스 뱅크에 있는 직원 30명한테 스톡옵션 68만 줄 나눠줬는데요. 이게 뭐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차익으로 한 1억 원 정도의 차익을 기대할 예. 수 있는 스톡옵션입니다. 30명이 나눠 가진 게 네, 맞습니다. 그럼 총 차익이 한 30억 정도가 기대되는. 네, 그렇죠. 한 2023년 7월 정도에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2년 동안 예.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이게 보통 차익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밖에 안 주나 싶은 거예요? 아니면 와, 이 정도? 느낌을 제가 몰라서. 제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나 많이 주는데 나도 토스 가고 싶다. 아니 신리사님 말고 아, 네. 일반적으로.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카카오는 그 전 직원 2,600명한테 예. 자사주 한 10개, 12씩 나눠줬는데 이게 한 1인당 450만 원 정도 상당이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임원 90명한테 31억 원 정도 나눠줬는데 이게 1인당 평균 한 3,5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사주를 나눠준 거니까 이른바 현금 준 거랑 비슷한 거고 그렇죠. 방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그 금액은 네. 지금 이 토스의 사례의 스톡 옵션은 토스의 기업 가치가 지금처럼 계속 이 각도로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의 스톡 옵션 수익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가도록 열심히 2년 동안 분골쇄신 일하라. 뭐 이런 지금 거고요. 가치로 나눠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옵션은.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액면가 5,000원씩으로 나눠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토스는 이제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예. 지금 진전 직장 연봉에 무조건 1.5배씩 연봉을 올려주는 걸로 인재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예. 인재한테 돈을 쓰고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토스 뱅크의 스톡 옵션이군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 액면가에 줬다고 하길래 아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액면가에 받나 했더니 네, 은행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로 본다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은행 그렇죠, 업계에서도. 맞습니다. 최근에 예. 이제 유상증자 했는데요. 이게 4,500억 원 정도 유상증자 했는데 그때 밸류가 8조 원 평가를 받았어요. 네. 네, 높죠. 네, 맞습니다. 데카콘이잖아요. 10조 원이 데카콘 기준인데 그 안에서 한 2조 원 모자른 건데 이제 9월에 그 예. 인터넷 뱅크 본격 출범해서 이름이 토스뱅크인데요. 예. 이러면 당연히 가치가 더 올라가겠고, 네,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되겠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토스뱅크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인터넷 은행인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터넷 은행도 결국은 은행인데 뭐 네. 은행을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게 보냐. 다른 은행들 봐라. 돈 저렇게 벌어도 기업 가치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인터넷 네. 은행에서 은행에 방점을 두는 시각도 있고. 그건요 이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기존 은행들은 그러니까 기존 은행 사업을 테크로 바꾸는 핀테크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네. 토스나 또는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들은 기존 테크 기업들이 이제 파이낸스를 하는 테크핀 기업이 되는 거죠.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마윈이 제시한 개념이잖아요. 예. 테크핀과 핀테크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테크핀의 밸류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이 테크를 받아들인 그 정도의 기업이라면 예. 그러니까 기술만 도입한 기존 시중은행과 똑같지만 테크핀들은 전혀 다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그 K뱅크, 뭐 토스뱅크 네네. 이제 이런 은행들이 인가를 받고 실제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어떤 점에서 기존 은행들은 못하는 걸 해내고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입증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라면 뭐냐면 신 월렛너, 예, 신 파일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신 파일러라는 게 이제 금융 이력 부족자를 뜻하는 건데 금융 거래 실적이 별로 없어서 말하자면 은행에 쌓여 있는 파일이 얇은 걸 뜻하잖아요. 예. 신 파일러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신 월렛너일 가능성이 높죠. 지갑도 얇을 수밖에 없고, 근데 돈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금융 소외 계층에도 불구하고 돈은 아주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시중 은행들은 이런 신 파일러들한테 너무 매정합니다. 당연히 기록도 별로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담보도 없으니 맞아요. 못 준다는 거죠. 네, 사실 예. 이게 담보가 있는 고신용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열심히 해주고 아니면 좋은 직장이 맞아요. 예. 근데 요즘 취업하지 못한 2030 세대 많고요. 요즘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를 내세울 게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네. 저도 방송 들었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든데요. 예. 사업 자금이 당장 필요해요. 사업 자금이 왜 필요하냐? 월세 내야 되고 당장 월급 줘야 되니까 이 자금 운전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신 파일러들의 계층 규모가 무려 1,3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런 분들은 인구의 소득이 3분의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제 상황인지를 알기 어렵다. 파일이 맞아요.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른바 인터넷 뱅크들이 네. 신용 평가를 제대로 해서 돈을 제대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급한 자금을 둘 수 있다. 이거 정말
기술의 혁신이고 금융의 혁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방금 그 말씀은 빌려주고 나서도 잘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포함된 가정이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말하자면 예. 빌려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은행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부실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은행들은 못 해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핀파일러 분들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은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인 전략을 썼다면 이런 인터넷 뱅크들은 신파일러들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대출해 줄 수 있고 대신 부실화를 가장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 뭐 할 수만 있으면 이미 기존 은행들도 했을 텐데 네. 이렇게 털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봐도 잘 안 보이니까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요. 그 테크핀 쪽에 있는 이른바 이제 그 금융 테크 전문가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터넷 뱅크 쪽 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을 우주로 보내고 달로 보내는 거니까 사실 예. 불가능에 가까운 공학적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임파서블한 걸 도전하는 것이라면 신파일러 대출은 못하는 일이 아니고 안 하는 일에 가까웠다는 거죠. 뭔가 기술 개발을 하거나 뭔가 유레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냥 하면 네. 되는 거였는데 네, 하는 거였는데 기존 시중은행들은 고신용 대출 시장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신파일러한테 대출해 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경제에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금융이 이제 경제의 혈관이라면 이 혈관의 네.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건데 이제 톡스뱅크만 해도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특정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뭘 검색하는지 네. 또는 때로는 어떤 신용거래를 하는지 예. 또는 개인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묶어서 이걸 갖고 총체적으로 개인이 어떤 금융 신용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기존 핀테크들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하려면 많은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위험한 대출에 손을 대야 되니까 예.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이분 잘 모르겠다. 음. 직장도 따로 안 다니시고 자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 네. 직접 가보자니 우리 인건비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돈 못 벌려드린다 하는 분들을 뭘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테크핀 기업들은? 네, 일단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고 네. 하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면 기본적으로 저신용자 평가 받으면서 담보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테크핀 이런 토스뱅크 같은 곳 또는 카카오뱅크 같은 곳에서는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카드 거래 내역들 네. 또는 월급 대출, 월급 지급 내역들 또는 예. 때로는 그 일대 지역 안에서 얼마나 장사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토스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예전 얼마 전에 이제 그 LG U+한테 전자결제 사업부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전자결제로 카드를 통해서 상거래를 하잖아요. 예. 이 정보를 다 가져와서 회사 이름을 토스 페이먼트로 바꾸고 요걸 신용평가 모델에 적용시키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카드 긁으면 그 카드 결제 중간에서 해주는 그 업체.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카카오뱅크도 하고 있고요. 토스뱅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들, 카드 내역들을 확보해서 이걸 통해서 이 가게가 얼마나 예. 장사가 잘 되고 있구나. 예. 요즘 매출 얼마나 좋구나 나쁘구나 추세는 어떠구나 판단하는데 기존 시중은행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거는 기존 은행들도 알려면 알 수 있을 텐데 기존 은행에 통장이 있고 그 통장의 사장님한테 매달 카드사에서 얼마 꽂히는지는 은행이 보려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그거를 데이터 보는 건데 기존 은행은 못 해주던 대출이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기존 은행들이 게을렀네라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기존 은행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앞으로 특히나 그 토스뱅크만 해도요. 이런 예. 신파일러 대출 시장의 비중을 꽤 공격적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44%인데 올해 안까지 34.9%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스뱅크가 본격 출시되는 게 9월인데 출범하는 게 네. 그러니까 1분기 만에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상을 신파일러 중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하면 이제 뭐 카카오나 K뱅크도 우리도 못할 건 아닙니다도 할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꽤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높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네. 지난해 이제 국감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혼이 났거든요. 왜 안 하냐고. 인터넷 뱅크의 등장 요인은 말하자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해야 되는데 예. 카카오뱅크도 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신용자 대출 비중이 5% 좀 높고요. 그리고 그 이하 대출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라는 네. 통계가 나오면서 예. 그러면서 혼이 많이 났죠. 물론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통계의 오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 기준으로 보면 한 19% 정도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뿐만 아니고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들이 그러니까 이제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곳인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일단은 하는 걸 보면 이제 누구 말이 옳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될 일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생겨서 뭐 좀 잘했던 사례가 있나? 이제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요. 그래서요? 그 토스뱅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브라질의 누뱅크하고 많이 비교하거든요. 누뱅크. 네, 누뱅크라고 있습니다. 예. 이 누뱅크가 아주 혁신 금융 기업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워렌 버핏이 네. 이 누뱅크에 5억 달러를 투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최근에요? 네, 최근 6월 9일이니까 이게 예.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인터넷뱅크 인허가 받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네네. 우연찮게도 그때 누뱅크한테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한 거죠. 누뱅크는요, 정확하게 이제 브라질에 있는 중저신용자 신파일러 대출 시장을 장악해서 지금 회원수가 5천만 명이 넘어가고요. 거의 남미 대륙의 가장 중요한 은행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브라질이요. 그 시중은행의 파워 너무 막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대 금융 재벌이 전체 금융 대출의 80%를 주무르고 있고요. 예. 또 한 예가 있는데 이렇게 공급자 위주 시장이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가 연체가 되면 카드 연체 이자율이 무려 300%가 됩니다. 정확히 나름이다 이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 시장의 금융 모델인데 이걸 깨면서 누뱅크가 정말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시장 또는 카드 시장을 만들고 연체 수수료 없고 수수료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지역에 거대한 시장을 장악했죠. 근데 놀라운 건요. 예. 예,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외면했던 중저신용자 이하의 이 대출 시장이 기존 고신용자 대출 시장보다 훨씬 커요. 그렇겠죠. 네, 흔히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혁신의 모델은 주변 시장부터 시작해서 중심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네. 바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그걸 해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은행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네, 아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게 왜 힘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혀를 차시는데 네, 또 오늘 말씀하신 신기주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저분들이 게을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니까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네요. 하나만 짚을 수 있겠어요. 토스 같은 경우요. 처음에 예. 간편 결제할 때 어느 누구도 안 했잖아요. 그걸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한 걸 하면 혁신이 된다.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지켜볼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